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김경 작가의 너에게로 함께합니다. 김경 작가는 월간 문학 신인상에 얼음벌레가 당선되며 등단한 이후 단편집 다시 그 자리, 중편소설집 게임, 그림자 사랑, 그리고 장편소설로는 페르소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소설문학상을, 2017년에는 만우 박영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경 작가의 너에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너에게 김경. 너는 밑분 형이고 나는 사고뭉치 동생이다. 너는 자기가 입양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안다. 네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나는 크게 만족한다. 더불어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너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정황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현재 사고를 치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사고를 당했다는 게 옳다. 차에 받쳐 자전거에서 붕 뜬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 의식을 잃는 순간 잠깐 내가 떠올랐다. 어쭈, 이제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네. 아무렴, 너는 대뜸 인상을 쓰며 빈정거릴 게 뻔했다. 아니, 실제로 빈정대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그 소리를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쳤다. 의식이 조금씩 느릿느릿 돌아왔다. 나는 대형 사고를 쳤다는 그 말에 함의된 뜻을 찾아보려고 고심했다. 아무려나 그 말은 비꼼을 가장한 말이었다. 어쩌다 재수없게 사고를 당하다니. 안타까움으로 애면글면하는 내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너에 대한 믿음이 끓어오르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안도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여주는 데에 젬병이다. 닷새 전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다. 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한적한 가로수길을 달렸다. 진 녹색에 물든 나뭇잎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찰랑거렸다. 상쾌했다. 마음껏 어깨를 들썩이며 휘파람을 날리다가 그만 뺑소니 차에 받치고 말았다. 자전거가 좀 불량한 상태이긴 했다. 변속 시스템이 망가져 기어 조정이 불가능했으니까. 하지만 달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고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뺑소니차 운전자가 무면허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응급수술을 받긴 했으나 예후가 별로다. 어렴풋이 짐작하는데 육신이 계속 죽음 쪽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영혼도 아차하면 육신에서 빠져나갈 태세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든다. 과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이,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못해 벽에 맞닿은 느낌이다.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너는 사고 난 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어쩌다 감긴 눈이 살짝 열리면 영락없이 내 모습이 시야를 가렸다. 너는 모지름을 쓰는 나를 껴안고 매양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입을 앙다물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볼을 비비댔다.
소극장이 문을 닫은 지 3개월에 접어들었다. 우리 소극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소극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급기야 팬데믹이 오고 삽시간에 대면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다. 소극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텅 빈 객석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소극장 근방의 커피숍이나 빵집, 식당들도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다. 공연으로 들썩거리던 거리는 고요한 침묵 속으로 침잠했다. 소극장에서 내 정식 직책은 홍보 마케터인데 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소극장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자리이긴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직책에 불과하다. 34세도 빌빌거리는 나를 2년여 전 R형이 거두어 주었다. 연극 연출가인 R형은 너의 둘도 없는 친구다. 친구라고 해서 다 동급은 아니다. 내 눈에 비친 R형은 확실히 너보다 한 수 위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몸매대로, 지식의 창고는 창고대로 빈틈이 없었다. 거기에다 대중을 사로잡는 유창한 말솜씨와 칼날 같은 눈빛이라니. 특히 그 눈빛이 내뿜는 카리스마에 나는 반했다. 지구에 중력이 있듯 R형에게는 마성이 있다. 내가 맡은 일은 소품 구입, 무대 정리, 팸플릿 배분, 간식거리 준비 등등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해서 처음에는 심드렁했으나 언젠가부터 연극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에 자부심까지 생기면서 뭔지 모를 쾌감이 스멀거렸다. 물론 거기까지 이른 데는 단연 R형의 그늘이 존재했다. 나는 틈만 나면 R형의 주위를 얼쩡거렸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것저것 제법 쏠쏠하게 기동량을 하곤 했다. 대개 이런 식의 얘기였다. 연극은 허구다. 진짜가 아닌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얘기다. 우리네 삶은 어떤가? 삶의 현장은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닌 진짜 세계다. 그렇다고 해서 삶과 연극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이분할 수 있는가? 아니다. 흔히 인생을 한판 연극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음미해보면 알 수 있다. 연극, 그 허구의 원형은 무엇인가? 연극판에 발을 담그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각이라는 두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헐렁하기만 하던 사고의 체계가 약간 촘촘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랄까? 사실 그동안 내게 사고의 체계라고 규명할 만한 세포의 발달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런 판에 소극장 출근길이 뚝 끊기니 다시 사고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무료할 뿐이었다. 하기야 소극장의 버팀목인 R형이 제일 먼저 흔들렸다. 너는 어디선가 쉴 새 없이 R형의 소식을 물어오곤 했는데 결국 소극장이 문 닫히고 보름 만에 연락 두절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원체 너의 오지랖은 일가견이 있으나 나는 네가 더 걱정이었다.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버거운 너의 처지를 모른다면 모를까. 너는 R형의 잠적에 안절부절 못하며 내게 엄포를 놨다. 우리 사전엔 가출이란 없다. 알았어? 특히 코로나 시대의 가출은 바로 죽음이야, 죽음. 나는 꿋꿋하게 집에 붙어 있다 못해 소극장 이전의 시절로 발빠르게 회귀했다.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백수 중에 상백수로 빌빌대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 아침 나절이었다. 나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꿈자리가 영 뒤숭숭한 게 아니었다.
패싸움이 나서 한바탕 날뛰었다. 여기저기서 피가 튀고 옷이 찢기고 신발까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분에 차 숨을 헐떡이는 내 눈에 꼬꾸라진 알형과 소극장 식구들이 들어왔다. 그 순간 네가 튀어나와 내 손목을 붙잡고 주랭랑을 쳤다. 나는 엉겁결에 내게 끌려 정신없이 달리다가 눈을 떴다. 꿈속의 숨소리를 상기하며 담벼락에 기대어 담뱃갑을 뜯는데 대문소리가 났다. 너는 불쑥 봉투를 내밀었다. 임마, 추리닝 차림으로 또 담배야? 두루누비 사이트나 한번 들어가 봐. 비대면 시대엔 자전거 여행이 대세라더라. 정동진 햇기도 보고 동해안 길이든 어디든 시원하게 바람이나 쐬고 와. 너는 이죽거린 게 아니었다. 흘낏 살핀 표정만으로도 제 소리라는 걸 알아챘는데 괜히 나는 불끈했다. 단번에 손사래를 쳤다. 나는 태도가 항상 문제였다. 순순한 태도로 봉투를 챙겨 자전거를 수리한 다음에 그 길로 여행길에 올라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강릉 경포호길을 싱싱 달리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놈의 서푼짜리 자존심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말았다. 참으로 나는 구제불능이다. 사고 직전에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이 생각난다. 미세먼지인지 황사인지 하늘은 흐릿하다 못해 칙칙했다. 일순간 너의 시야를 그려보았다. 혹시 저 정도인가? 문득 너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뿌연 하늘과 너의 시력이 교차되면서 조바심이 일었다. 네가 맞닥뜨려야만 하는 세상, 그 어둠이 오롯이 느껴졌다. 눈이 시렸다. 산소 마스크가 점점 더 버겁다. 아무리 눈을 감고 외면하려고 해도 너의 모습이 쓰러지지 않는다. 청색 유니폼에 청색 슬리퍼를 신은 너. 안마 실습생인 너는 오늘도 동료들과 함께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의 팔을 주무르기에 여념이 없다. 1인용 침대다 보니 덩치 큰 내 자세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어르신 옆구리에 바투 다가앉아도 한쪽 엉덩이는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처음 실습을 하고 돌아와 흥분에 젖었던 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야,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다. 이 손끝이 바로 내 자부심,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마무리 단계로 등 근육을 쓰다듬고 일어서는데 공중에 부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린애처럼 볼이 발그레해서 한참을 떠벌렸다. 자아도취 상태라고나 할까? 나는 내 분위기에 편승하기는커녕 내내 떨떠름했다. 입안이 씁쓸하다 못해 목이 탔다. 하마터면 그만 아가리 닥치라고 악다군이라도 지를 뻔했다. 안마를 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었다. 나도 모르는 내가 버젓이 존재하다니. 나는 모순덩어리였다. 화구를 챙겨들고 희희낙낙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서는 너에게 얼마나 이를 갈았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라가 치밀었다. 이상하게 네가 진짜 피를 나는 형으로 생각되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두려웠다. 그 이유는 그대로 네가 영영 붓을 잡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던 탓이다. 그리고 무서웠다. 안마와 그림의 간격, 그 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리는 측량이 불가한 우주적인 거리였다. 나를 배제한 너와 아버지의 거리는 한 몸처럼 밀착된 최단의 거리였음이 새삼 떠올랐다.
나와 아버지와의 저만치 떨어진 거리에는 사실 내 발칙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나는 한 몸처럼 가까워지는 걸 몹시 꺼렸다. 결코 동등할 수 없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쪽은 다른 한쪽에 예속당하기 십상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예속당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다. 나는 처음 안마 실습으로 들뜬 너를 제쳐두고 네가 나붓대고 천착하던 그림의 시대를 그리워했다. 안마 실습생인 너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한 척의 나룻배에 불과했다. 나룻배를 구조해야 하는데 묘책이 서지 않았다. 세상을 등진 아버지가 추억 속에서 출렁거렸다. 아버지라면 분명 어떤 묘책을 강구할 거였다. 어쨌든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바로 안마에 쉼취해 있다. 너의 등은 아까부터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바짝 올라붙은 블라인드 아래 유리창은 꼭 닫혀 있다. 실내 온도계는 22도를 보여준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적당하나 보통 사람들은 흡투함을 느낄 온도다. 너는 이따금씩 유리창 밖으로 눈길을 주는데 비를 머금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대기가 불투명하고 가시거리가 극도로 짧다는 걸 너는 알아챈다. 하지만 시력을 잃어가는 너는 가끔 자신의 시력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런 풍광에 맞닥뜨리면 우선 의구심에 빠진다. 혹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진 것인가? 실내는 먼지 한 점이라도 눈에 잡힐 듯 밝다. 천장에 부착된 LED 등은 날씨가 흐릴수록 더 제값을 한다. 대개 어르신들은 환한 불빛 아래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처음 얼마간 너는 조도를 약간 낮췄으면 했으나 요즘은 어르신들처럼 밝음을 쫓는 데 익숙하다. 너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린다. 과연 내 눈에 어르신의 모습이 얼마나 말끔하게 보이는가? 그래, 넌 당연히 시험 당해봐야 해. 나는 거침없이 입을 놀린다. 어르신 머리칼이 어때? 반백? 완전 화이트? 대머리?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대답해. 너는 입을 앙다문 채 야멸차게 나를 흘겨본다. 질문과 상관없이 내 말투를 트집 잡으려는 심보다. 기껏 나보다 3살 많은 주제에 저렇듯 형 행세를 못해 안달이다. 더군다나 현재 직면한 그 강감한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그렇게 벼르면 안 된다. 나는 마음 놓고 뇌까린다. 너의 망막에 덮친 막을 보란 말이야. 회복 가능성이 제로잖아. 썩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처지가 아니냐고. 하긴 지금 내 처지도 도끼인 객긴이다. 아니, 내가 훨씬 더 시급하다. 나는 초 단위로 살고 있다. 너는 나처럼 초를 다투지는 않는다. 너도 아마 처음 들어볼 거다. 희귀성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네. 병명치곤 참 복잡하게 길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습기까지 번졌다. 3년 전에 첫 진단을 받았는데 실은 20대부터 조짐이 있었다. 내가 제대하던 날은 진눈깨비로 거리가 질척거렸다. 너는 진눈깨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자식, 사지 귀환을 격하게 환영한다. 이제 키값 제대로 할 거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무서울 게 없다. 이 세상에 형제라곤 딱 우리 둘뿐이란 게 새삼스럽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처럼 의초로운 형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는 2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소주와 맥주를 억병으로 퍼마셨다. 둘 다 비척거렸지만 네가 훨씬 심했다. 결코 술 기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너는 그날 이후에도 어둑발이 내리면 얼핏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언제부턴가 대놓고 밤길을 꺼렸는데 야맹증이 아니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결국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화가의 생명에 비수를 꽂는 치명적인 병이다. 현대 최첨단 의술로도 아직은 각막 이식을 못한다. 네가 희귀성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기 전이다. 5월인데도 햇살이 무척 따가운 정오였다. 나는 정동길을 싸돌아 다니다가 세월의 무게가 깃든 고목에 시선을 빼앗겼다. 500년쯤 된 해화나무였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자잘한 이파리들, 시선을 들어 해화나무의 우둥지를 더듬다가 끝내 시선을 얹지 못하고 둥치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지표를 덮은 보랏빛 꽃무더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맹문동이었다. 보랏빛의 화려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에 서성이다가 너를 만났다. 너는 다짜고짜 근처의 시립미술관으로 나를 이끌었다. 너는 물론 아버지도 화가였지만 나는 한사코 그림을 멀리했다. 당연히 미술관도 생소하고 상설 전시실의 청경자도 낯설었다. 물론 당시의 너의 시력은 정상이었다. 너는 초록과 회색 뱀들이 우글대는 생태 앞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누나를 번득이는가 하면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나는 너와 달리 자살의 미 앞에서 발을 멈췄는데 환상적이면서도 모호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그림의 모델은 파스텔톤 꽃을 배경으로 몸통만 존재하는 나신이었다. 먼저 제목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려고 훑어보았으나 구체적인 묘사를 떠나 자살과 미의 의미 연결이 쉽지 않았다. 그 상징성이 가늠되지 않으니 생경함보다는 난해하기만 했다. 눈이 뻐근했다. 어렴풋이나마 자살의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게 느껴지던 순간 네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미인도 그림 알아? 내가 그림의 문외한이라는 걸 빤히 아는 너의 천연덕스러운 물음이었다. 너는 별인 실력으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미인도에 얽힌 얘기를 술술 풀었다. 가짜와 진짜라는 단어를 구구절절 섞어가면서 열변을 토했다. 작가가 가짜라는데 왜 사람들은 안 믿지? 왜 진짜라고 우기면서 가짜에 탐닉할까? 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인지 질문인지 모를 말로 얘기를 마쳤다. 나는 침묵했다. 대범한 성격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논리성연한 너의 말솜씨에 주눅이 든 것은 아니었다. 단지 답변할 소양도 없을 뿐더러 너의 설명에 그다지 집중도 하지 않은 탓이다. 만약 내가 입을 열었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열변을 토한 진짜 네 속셈이 뭐냐? 혈안간 지금 그때 그 질문을 또다시 하고 싶다. 덧붙여 이 기회에 아버지에게 못다한 물음도 하고 싶다. 아버지는 왜 세상과 이별하기 직전까지도 너만 사랑했는가? 아버지는 침묵의 암이라는 췌장암에 더럭 발목을 잡혔다. 발견이 너무 늦었다. 다들 운명이라고는 했으나 나는 지금도 운명론에는 부정적이다. 1kg, 2kg,
서서히 줄어드는 체중에 모두가 둔감한 것도 불찰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즐겼다. 워낙 큰 체구인 까닭에 건강에 청신호라는 자가 진단이었다. 체중이 현격히 줄어들기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눈이 이상해요. 아주 노랗다니까요. 얼굴도 그렇고. 네 손에 이끌려 거울 앞에 선 아버지의 서늘한 몰골이라니. 눈동자가 노르스름하기도 했으나 얼굴 한쪽이 티나게 찌그러져 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황달의 주범은 의외로 빨리 잡혔다. 생존율이 매우 낮은 공포의 췌장암 세포는 이미 간세포에게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6개월 시한부 삶을 이어가면서 당신의 그림 30여 점을 너에게 남겼다. 당신이 채우지 못한 세계를 채워주라는 희원의 말과 함께. 아버지가 평생 분신처럼 아끼던 유품은 물론 유언도 너의 몫이었다. 나는 끝까지 차인 자식이었다. 아버지의 처사는 사실 그러고도 남을 만큼 온당했다. 너는 자랑스러운 미스락도요. 나는 한심한 골칫덩어리였으니까. 나는 누구라도 눈에 가시로 여길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해댔다. 패거리들을 몰고 학교 담을 무시로 뛰어넘는가 하면 시험은 무조건 백지 답안지였다. 고교 자퇴도 모자라 걸핏하면 가출이었다. 날이 갈수록 못된 집만 콘크리트 바닥처럼 굳어져 갔다. 아버지의 암투병 중에도 여전히 뒷골목 패거리들과 어울려 공원이나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좀 먹었으니 그나마 PC방 잠자리를 종친 것은 애오라지 너의 덕이었다. 그날 너는 난데없이 새벽녘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내 멱살을 움켜잡았다. 멱살로 부족한지 꽁지머리까지 잡아당겼다. 밤새 잠복한 형사가 따로 없었다. 희열에 찬 너의 얼굴에 나는 단단히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발악하듯 내지르는 너의 악다구니에 그만 제압당하고 말았다.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줄 알아? 니깟 놈 어떤 구석에 처박혀 있든 말든 관심 없다고.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버지 마음 좀 편히 해드릴까 싶어서라고. 아주 잘났어.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난 아버지 안중에도 없는 자식이란 거 아직도 몰라? 나도 침을 튀겨가며 거칠게 맞섰다. 한덩치 하는 나지만 결국 헝걸찬 너에게 볼품없이 밀렸다. 사정없이 양 뺨을 연타로 얻어맞고 멱살을 잡힌 채 밖으로 끌려나왔다. 한순간 너는 도끼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뜬금없이 으스러져라 포옹했다. 네 몸의 불덩이 같은 열기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버둥거리면서도 네가 삼키는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내 감성이 맥없이 무너졌다. 가자, 집으로. 너의 오른손이 내 왼손을 억세게 잡아당겼다. 결코 너의 악력 때문은 아니었으나 온몸의 맥이 풀리다 못해 으스스 떨려왔다. 왠지 습습한 너에게 꼼짝없이 구속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버지에게조차 자유로웠던 내 영혼의 한쪽이 멈칫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충일인 6월 6일 슬픈 해넘이 시간대에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새하얀 이팝나무 꽃잎을 둘러싸고 때 아닌 바람이 불었다. 허공에 날리는 한 폭의 꽃비 그림이 아버지를 배웅했다. 나는 온기가 사라진 아버지의 두 손을 가만히 놓았다. 너는 묵묵히 텅 빈 내 손을 움켜잡았다. 일순간 네가 큰 기둥으로 다가와 하마터면 너의 가슴팍에 쓰러질 뻔했다.
나는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 내 가슴 깊이 뚫린 커다란 동공을 네가 채워줄리 만무했다. 아버지가 바위라면 너의 존재는 모래 한 알에 불과했다. 운명이란 단어가 새삼스레 생각났다. 너의 방 벽면에 걸린 네가 시화 전에 출품한 유치환의 시 너에게가 쓰인 액자가 기억났다. 물같이 푸른 초석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거리에서 너는 좋은 이웃과 푸른 하늘과 꽃을 더불어 살라. 그 거리를 지키는 고독한 산정. 나는 밤마다 홀로 걷고 있노니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음이 운명이니라. 나는 밤마다 홀로 걷고 있노니를 떠올리다가 그만 목이 메었다. 병마에 쫓겨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운명이 서글펐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을 넘은 나의 일탈이 아버지의 병을 부르고 죽음을 재촉한 게 틀림없었다. 스스로가 너무 무서웠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얼핏 잠이 들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안으로만 잦아들었다. 검은 실루엣이 펄럭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목이 눌린 상태였다. 숨이 막히는 한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지금도 나는 이따금 가위에 눌리곤 한다. 패턴은 매양 똑같다. 벼룻길에서 쫓기고 쫓기다가 꼭 벼랑 끝에 이르러 종아리가 풀려버린다. 추격자는 미지의 인물이고 한 발만 나가면 죽음이다. 앞뒤에 도사린 죽음의 공포가 내 꿈의 절정이다. 아버지의 49제를 모신 다음 날, 그때도 그 절정의 순간에 눈을 떴다. 새벽 2시 무렵이었다. 땀으로 흥건한 이마를 훔치고 다시 눈을 감았으나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우렁찬 천둥 소리가 버린 판 위로 번갯빛이 번쩍번쩍 나를 세웠다. 방안이 후텁지근했다. 슬며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마른 번개가 지나간 어둠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불빛의 진원지는 능소화가 만발한 담장 쪽 별채였다. 아버지의 화실이었던 별채는 곧 너의 차지가 될 공간이었다. 어머니일까? 막 신발을 신고 내려서는데 후두둑 굵은 빗줄기가 힘차게 쏟아졌다. 한다름에 내달렸으나 금세 머리에서 빗물이 흘러내렸다. 빗물을 털어내면서 화실 문을 밀었다. 일순간 손에 붓을 든 너와 내 눈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너는 황급히 붓을 내던지며 캔버스를 엎었다. 너의 정면에 놓인 한 폭의 풍경화에서 빈 나뭇가지로 쓸쓸한 참나무 숲이 튀어나왔다. 숲에서 도토리와 낙엽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낯익은 동네 풍경이었다. 아버지의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너는 아버지의 그림을 모사 중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벌렁거리며 거친 숨이 올라왔으나 이내 횡하니 돌아섰다.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어찌어찌 흉내낼지는 몰라도 넌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왠지 알아? 넌 내가 아니니까. 가짜 아들이니까. 스스럼 없이 가짜라는 말이 맴돌았다. 나는 야무지게 야죽거렸다. 비록 입술을 달싹이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옛날 더 오래전에도 입에말로 한바탕 떠든 적이 있다. 내 기질이 그렇다. 이모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나서도
나는 자질구레하게 발설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언니, 친자식, 남의 자식 왜 뒤섞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언니 말대로 정희를 입양했기 때문에 준이가 임신됐다고 치자. 그렇다고 정희가 이 집안의 대들보야 뭐야. 언제까지 정희 하면서 떠받들면 대수냐고. 왜 준이를 남의 자식 취급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정희가 다 알고 있잖아. 불쌍한 정희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제발 부탁이야. 갓 중학생이 된 나는 아슬아슬 한 해를 넘기면서 아찔한 사춘기를 체득하던 중이었다. 항로를 이탈하고 향방 없이 엇나가는 조각배랄까. 담배를 꼬나물고 건들거리는 게 좋았고 왜소한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도 즐겼다. 교문 안을 벗어나 밖에서 노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모는 어머니보다 늘 내게 더 살가웠다. 이모가 속사포로 내뱉은 말은 불쏘시개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단번에 밑그림이 그려졌다. 내가 한결같이 부모님에게 밉상으로 찍힌 데에는 너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명백하게 너와 나를 구분했다. 나는 진짜 자식이고 너는 가짜 자식이다. 너와 나는 절대로 일직선이 될 수 없다. 부모님도 싫었지만 너야말로 내 눈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야 마땅할 존재였다. 식물의 세계에도 가짜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네가 그린 꽃그림을 보다가 너의 설명을 들었다. 순결한 백목련과 같은 순백의 산딸 나무꽃이 실제로는 꽃이 아닌 꽃받침이다. 가운데 폭죽 터진 것처럼 보이는 꽃 같지 않은 것이 진짜 꽃이다. 산수국 꽃도 그렇다. 꽃받침이 마치 꽃잎인 양 크고 아름다우며 진짜 꽃들은 중앙에 자잘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다. 꽃받침은 벌과 나비를 쉽게 유인하려는 꽃의 술책이다. 가짜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진짜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아, 모르겠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진짜니 가짜니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모를 일이다. 지금의 내 처지를 생각한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삶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그런 주제에 나는 지금 눈꺼풀도 한 차례 까닥이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안달복달한다.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점에서 오로지 너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너는 내 목숨의 유일한 끈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그곳에서 어제처럼 열심히 안마 실습 중이다. 너는 이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어르신의 종아리를 주무른다. 복숭아뼈 주위를 엄지로 가만가만 누르고 나서 경락을 꼼꼼하게 짚어간다. 종아리를 풀어주는 것이다. 근육이 거의 빠져나간 어르신의 종아리는 민망할 정도로 흐물거린다. 어젯밤에 자다가 종아리 마비가 왔다네. 그냥 죽을 뻔했지. 이러다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건 아닌지 겁이 덜컥 나지 뭔가. 오늘은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이렇게 다 풀어드리면 괜찮을 겁니다. 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땀이 밴 이마를 수건으로 훔친다. 너보다 땀직한 실습생이 또 있으려나. 노년기에 든 어르신들은 해가 갈수록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다. 어르신은 종아리 안마를 받을 때마다 마비로 힘들다는 말을 꼭 늘어놓곤 한다. 일종의 어리광이다. 너는 손끝에 힘을 주는 틈틈이 어르신의 뒷목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눈부신 LED 불빛 아래 너의 눈동자는 초점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너는 초조하다. 초조함을 지우려고 눈을 수시로 깜빡인다.
날이면 날마다 신압으로 초점이 쓰러져가는 걸 감지하는 게 여간 고통스럽지 않다. 시야가 캄캄한 밤하늘보다 더 지독한 암흑으로 떨어지는 걸 간간히 상상한다. 만일 초점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너는 불필요한 두 눈을 감추고 싶을 것이다. 그러려면 안경 아닌 안경이 필요하다. 멍텅구리 눈 아래 걸칠 가짜 색안경이. 아버지의 눈은 근시에 난시가 겹친 탓에 안경이 필요했다. 반짝거리는 금속 대안경을 쓴 아버지의 모습은 참 근사해 보였다. 너는 유별나게 아버지의 안경을 탐했다. 아버지가 안경을 벗어놓기만 하면 잽싸게 그 안경을 쓰고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잡았다. 한 번은 아버지의 안경을 쓰고 까불다가 문지방에 걸려 거꾸러졌다. 다행히 이마에 혹이 났을 뿐 말짱했으나 안경이 좀 망가졌다. 태가 심하게 휘어지면서 빠져나간 렌즈에 금이 갔다. 너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이대며 생떼를 썼다. 나도 아빠처럼 안경 쓰면 안 돼? 칠판 글씨가 흐릿흐릿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다음날 우리 가족은 버스 정류장 근처 4층에 위치한 안과에 갔다. 검진 소견은 4사람 다 각각이었다. 아버지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쁜 눈이고 너는 정반대로 좋은 눈을 타고났다고 했다. 나는 근시가 올 확률이 크고 어머니는 난시가 약간 있었다. 너만 유일하게 건강한 유전자를 보유한 셈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순 엉터리 돌팔이 의사였다. 도대체 그 건강한 유전자가 언제 어디로 자취를 감췄기에 네가 그런 무서운 병에 붙잡혔단 말인가. 어쨌거나 병원을 나온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안경을 수선하려고 안경점으로 직행했다. 니들 공갈 안경 써볼래? 아버지가 씩 웃으며 뜬금없는 제안을 했다. 진열 때에는 너와 내게 맞춤한 안경이 수두룩했다. 아니, 안경이 아니라 안경테. 각양각색의 안경테가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너는 들뜬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초록 뿔테를 집어들었다. 나는 노란색을 골랐다. 우리 둘이 난생 처음 뿔테 안경을 쓰고 폼을 잡던 역사적인 그날, 너는 초록 뿔테 안경을 쓰고 안경점을 나서면서 자꾸 입술을 오물거렸다. 기분이 최고 좋다는 표현 방식, 너의 버릇이다. 우스꽝스럽고 가소로운 모습이었다. 나는 7살일지라도 너처럼 감성이 얄팍하지 않았다. 아니, 올드였다. 도수 없는 안경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가짜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초록뿔테 안경은 그때부터 네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너의 그림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여름 오후 우리의 쌈박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너는 그 안경을 애지중지 보관했을 터다. 해가 쨍쨍한 공터에서 14인 너와 11인 내가 육박전을 벌였다. 각자 야구 글러브를 끼고 공을 주고받다가 일어난 일이다. 시작은 내 글러브가 공을 놓친 데에서 출발했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13개 달렸지만 저만치 떨어진 공은 가속도가 붙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만 공 따라잡기를 포기하고 우뚝 섰다. 뭐해? 빨랑 공 주워오지 않고. 왜 나야? 속도 조절 못하고 제멋대로 던진 사람이 누군데. 야, 이게 어디다 대고 헛소리야. 입 다물고 달리지 않으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나는 글러브를 벗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향했다. 이 자식이 네 오른발이 갑자기 내 정강이를 걷어찼다. 왜 때려?
나는 단번에 네 가슴팍에 주먹을 날렸다. 이게 어디다 대고 주먹질이야? 너는 내 손목을 잡았으나 나는 금세 다시 주먹을 퍼부었다. 우리는 한데 엉켜 나뒹굴었다. 공은 미아로 버려둔 채, 아니 글러브까지 챙기지 않고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네 성깔을 그때 확실히 알아봤다. 공은 그렇다 해도 내 글러브는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뒤늦게 나가봤으나 공과 야구 글러브는 행방불명이었다. 우리 둘의 종아리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남긴 가로질로 한동안 불구죽죽했다. 그날 밤 네가 잠에 골아 떨어진 뒤에도 내 머리는 또랑또랑했다. 나는 도둑고양이 눈으로 네 책상 서랍을 뒤졌다. 맨 아래 서랍에서 초록불태 안경을 찾아냈다. 나는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초록불태 안경을 내 책가방에 쑤셔 넣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나는 가뿐하게 네 안경을 처리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깊숙이 처박힘으로써 초록불태 안경은 한낱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해 영국 소품으로 색색의 뿔테 패션 안경이 대여섯 개 필요했다. 종로 2가 대로변 3층에 자리한 안경점은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나는 뿔테 안경이 즐비한 진열대 앞에서 그만 숨이 멎는 듯했다. 아니, 내 눈을 의심했다. 별빛처럼 반짝거리는 초록뿔테 안경이라니. 내가 그 시절 쓰레기로 취급한 것과 똑같은 초록뿔테 안경이 버젓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뭇 가슴이 떨렸다. 초록뿔테 안경을 챙긴 다음에야 소품 안경들을 집어들었다. 귀가 낄 시간이 왜 그리 더디 가는지 애가 탔다. 그날따라 너의 귀가 시간 또한 늦어 자정쯤에야 대문 소리가 났다. 소품을 사러 갔다가 그때 뿔테 안경이 생각나서 나는 버벅거리는 것도 모자라 채 말을 맺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너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경집에서 안경을 꺼내들었다. 일순간 날카로운 너의 시선이 내 눈을 파고드는데 너의 얼굴에 잿빛 비구름이 감돌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 2분쯤 지났던가? 아, 그래, 자식이. 너도 별 수 없이 나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순간 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너는 내가 저지른 짓을 몰랐던가?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는 내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기분 좋게 웃었다. 역시 너는 안경 체질이었다. 어릴 때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초록불태 안경이 딱 맞춤이었다. 예나 그때나 가짜 안경일 뿐인데도 진짜로 보였다. 만일 너에게 진짜 안경을 쓸 기회가 온다면 진짜도 저처럼 잘 어울릴까? 참 엉뚱하고도 부질없는 생각이다. 네 눈은 시력 저하 따위로 안경 나부랭이나 쓰고 활보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걸 잠깐 망각했다. 그렇다. 안경이 필요 없기에 더더욱 첨단 의술이 너에게 필요하다. 조만간 최첨단 의술은 틀림없이 각막 이식의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미 심장 이식도 거뜬하게 정복하고 세포 노화의 발생 원인까지 밝혀내지 않았는가. 그깟 각막 이식쯤이야. 각막 이식은 너의 눈의 재탄생이다. 너는 얼마든지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다. 아직 내 각막은 어떤 각막보다도 건강하다고 자신한다. 초점 잃은 눈을 가리려고 초록불태 안경을 쓸 일도 없을 터다. 나는 자신있게 소리친다. 버려. 쓸데없는 안경일랑 미련 없이 내버리란 말이야. 내 소리에 내가 놀란다.
고막이 터질 것처럼 귀가 얼얼하다. 어찌된 일인지 소리는 자꾸 대울린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데 신압으로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다. 그때 그 순간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도 그랬다. 스르르 눈이 감기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죽음도 느꼈다. 죽음을 느끼던 찰나에 낯익은 목소리가 단단히 스며들었다. 기어이 대형 사고를 쳤네. 너였다. 낙심한 네 목소리가 가물가물 꺼져가는 내 의식을 돌이켰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숨을 모았다. 낙심한 한마디가 매듭 지으려는 내 생명줄을 틀어진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채기라도 한 듯 양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너의 손에 온기가 흘렀다. 아니, 네 손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네 말대로 대형 사고였다. 간이 무려 80%나 손상되어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렸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이 식뿐이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았다. 너는 O형, 나는 AB형이다. 다행히 AB형은 어떤 혈액형에서든지 이식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혈액형이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목숨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치 거짓없는 내 속마음은 어떻게든 살고 싶었지만 구차했다. 도저히 너의 면전에 대고 애골복골 매달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거센 회오리 바람이 머릿속을 관통했다. 몸 따로 생각 따로 놀아보자.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얼마든지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점 비축된 에너지 때문에 몸이 생각을 이겨내지 못했다. 며칠이 훌쩍 지나갔다. 이제는 최후의 한 점 에너지마저 깡그리 고갈되어 버렸다. 의지고 뭐고. 사실은 내 의지가 무엇인지도 지금은 옹성망성하다. 설핏 잠이 든다. 동네 들머리에 앙증맞은 병아리꽃이 만발했다. 포근한 햇살이 하얀 꽃밭에 두루두루 퍼진다. 햇볕이 참 따스하다. 저 햇볕밭에 사지를 뻗고 하늘에 눈을 맞추며 누워보고 싶다. 꽃들 틈새로 까만 열매가 보인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옹기종기 맺힌 열매다. 나는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맺히는 열매를 동시에 본다. 기이한 현상이다. 시간이 뒤섞이고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이 세상인가? 우리 동네 들머리이긴 한가? 의구심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건듯건듯 바람이 분다. 꽃잎이 하늘하늘 춤을 추고 열매는 반들반들 윤이 난다. 꽃잎인지 열매인지 모를 지점에서 한 줄기 빛이 터진다. 내 눈꺼풀이 움찔한다. 아스라이 반사광을 토해내며 물결이 출렁거린다. 어렴풋이 물소리가 들려온다. 아, 산소호흡기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물소리에 누군가의 음성이 실린다. 우린 한 형제잖아. 한없이 살가운 그 말을 독백처럼 내뱉으니가 누구인가. 너의 부릅뜬 눈. 안광이 형형한 눈이 어느 틈에 내 시야를 가린다. 나는 도저히 너를 바라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만 이내 눈꺼풀이 올라간다. 금세 내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 있다. 정신이 번쩍 든다. 너의 진심은 차치하고 네가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서 더없이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네 앞에 붓을 내던진다.
한 수 배워볼 거야? 너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엉거주춤 팔을 뻗어 붓을 잡는다. 사실 나는 진작 아버지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다. 당신의 그림을 너에게 남긴 뜻이라고 해야 하나? 임모 따위나 하라고 너에게 물려줄 리가 없다. 일탈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너에게 맡긴 거였다. 너는 내 형이고 나는 너의 동생이니까. 너는 침착하게 붓을 쥐고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나는 그만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만다. 내가 하는 짓이 영 이상 야릇하고 어색하다. 하지만 나는 역시 옹졸하다. 네가 제 아무리 타끈해도 너와 한 몸처럼 거리를 좁히고 싶다. 너와 아버지처럼. 그냥 너에게 예속당하고 싶다. 네가 알다시피 죽음에 포박된 나는 그 마지막 순간 총각을 다투고 있다. 사지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다. 내 생애 마지막 말로 너에게 물어보련다. 내 마지막 순간이 어때? 아름답긴 해? 우린 한 형제잖아. 너는 내 물음에 뜬금없는 소리로 일갈한다. 좀 전에 분명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또다시 내 귀를 때린다. 김경 작가의 너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